저는 인사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59회 비엔날 이렇게 귀한 장소에서 귀한 분들을 모시고 귀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많은 대한민국학회 회원분들에게 좋은 걸 포함해서 이게 난청이 가지고 있는 큰 기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말 좋은 글로서 정보를 줄 수 있는 언론인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먼저 한마음으로 비엔날을 축하하고 또 귀 건강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주신 또 좋은 기사를 써주실 것으로 기대하는 여러 언론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언론인상을 수상하시는 두 분의 기자분들과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정말 반가운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기대하고요. 또 좋은 연재 발표를 해주실 연자분들과 자장을 맡아주시는 두 분의 전임 회장님, 이제 최재형 회장님과 최성환 회장님 감사드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특별히 수고해주신 우리 공보위원들과 공보이사님 또 총무이사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그 3부에서 이제 발표를 해주실 사랑의 달팽이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묵묵히 국민 난청에 여러 후원을 해주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청각 재활에 도움을 주신 분들인데 이러한 모두가 한 힘을 합쳤기 때문에 국민 기건강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끝나고 또 더 좋은 시간 저희가 만찬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님들, 언론인분들, 그 다음에 관계자분들과 또 일부 국민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6시까지 행사가 진행 예정이고요. 총 두 분은 전문가분들의 강의가 있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저희 그 난청 환자를 도와주시는 그런 이제 업체에서 경험담을 발표해 줄 예정이고 오늘 중간중간에 강의에 있을 궁금하신 분들을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그 비엔날 행사 준비를 해주신 저희 이과학교 회장님이신 박신혜 교수님께서 대회사와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회갑이 다가오는데 항상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특히 올해 이 귀 건강 포럼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맡을 세션인데 왜 보청기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청기가 아까들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내용인데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저한테 실천 당부하신 게 무조건 시간을 잘 맞춰줘라 말씀하셔서 제가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청기를 왜 일찍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서울대학교 박몽균 선생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난청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청력 재활을 할 때 보청기를 졸게 착용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할지 그리고 필요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청기를 처음에 그리고 난청을 보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런 그래프를 하나 보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력도라고 하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 X축이라고 할 수 있는 가로축에는 보통 히어링 레벨이라고 해서 난청의 정도를 데시벨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100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요. 0데시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상인데 우리가 한 20살 정도의 젊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혀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아주 작은 소리를 0데시벨로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그것을 로그 스케일로 키워가지고 이것을 10데시벨, 20데시벨, 그러니까 한 20데시벨만 차이가 나도 로그이기 때문에 강도 차이는 한 100배 이상 이게 차이가 나는 그런 정도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이게 한 40데시벨만 돼도 10,000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저희가 이제 주파수 범위가 되겠고요. 이제 주파수는 보통 저희가 한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이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말소리는 주로 이제 125헤르츠에서 이제 8000헤르츠 사이 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250에서 한 500헤르츠 정도를 저주파수, 그 다음에 1000에서 2000헤르츠를 이제 중간 주파수, 4000헤르츠 이상을 우리가 고주파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를 이제 표시를 해놓은 이제 그래프가 되겠고, 그래서 청력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면 우리가 이제 청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정상적인 청력의 기준은 뭐 기준에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20에서 25데시벨 정도를 청력의 이제 정상 청력으로 기준을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떨어지면은 저희가 이제 조금 떨어지면 이제 경도 난청,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떨어지면 이제 중등도 난청, 고도 난청, 혹은 이제 심도 난청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한 20데시벨 요 범위 안쪽으로 들으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고, 보통 이제 보청기를 많이 쓰시는 경우는 이제 통상적으로 한 40데시벨 정도를 넘어가시는 경우에 좀 많이 쓰시게 됩니다. 이제 병원에서도 좀 한 40데시벨 정도 넘어가야 이제 조금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전에는 잘 저희가 느끼지를 못해요. 일단은 난청이 생각보다 이제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한 40데시벨이 넘어가야 저희가 요즘에 많이 권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조기에 우리가 이제 40데시벨까지 진행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보청기를 쓰는 것들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40데시벨에서 한 20데시벨만 더 떨어지면 저희가 한 60데시벨 이상은 청각 장애인의 기준이 됩니다. 굉장히 못 듣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보청기가 없거나 이런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라든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이 같이 들어가면은 소리의 출처 방향까지 패턴을 분석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화자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점점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청기를 착용하는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여러 사람과 대화할 때 하는 주변 소음이 심할 텐데, 사실 뭐 이게 이런 방향성 마이크로그램은 이전부터 많이 적용이 되고 있었지만 그래도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AI 기술이 조금 더 이제 접목이 되면서 발전한다고 하면은 이런 불편감들이 조금 더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접목이 되면서 주변 소음에 대한 감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 말하는 대화 상대 말소리 강조해주고, 또한 이제 개인이 청취하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이 좀 다를 텐데, 그런 부분이 이제 또 학습이 되면은 이 사람이 어디서 듣고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또 적용해서 보청기가 또 자연스러운 소리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점점 더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저희는 이제 스마트폰 이제 다 사용하시고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아무래도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 이외에는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제 보청기나 이런 피팅을 해보면은 보청기 어느 정도 이 소리 맞춰주면 내가 그냥 앱으로 소리 크기 조절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보청기가 뭐 당연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 이거를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기의 소리를 조절하고, 또 어떤 이제 TV나 태블릿 무선 연결한다든지, 또 어떤 양쪽에 귀를 동기화시켜서 좀 더 그 청취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그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예전에 비해서 소형 보청기는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제 소형 보청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귀에 이제 끼워야 되기 때문에 외이도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사람들 많이 있고, 최근에는 이어폰이나 이런 건 많이 발달하면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거부감이 줄어드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저도 보청기를 해보면은 이제 RIC가 거의 한 90% 이상 이제 하는 것 같고요. 환자분들 이제 그 RIC가 귀 뒤로 이렇게 꼽아서 여기 선이 나와서 이게 웨이브로 어떤 이어폰처럼 들어가는 그런 형식인데, 이런 형식으로 하고 이 모양도 자체를 이제 점점 더 작아지고 해서 더 보이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배터리를 사용했었지만 이렇게 충전식을 해서 하루 이상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밤에 사용 안 할 때 충전해놓고 낮에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패턴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귀 안에 예전에 이제 귀속형이라고 하면 딱 맞게 돼서 좀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런 이어폰의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드러운 재질로 바뀌고 또 공기가 통하게 하면서 안에서도 울림 현상도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실제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 이렇게 보청기가 당연히 기계 자체가 발전하는 거 중요하지만 보청기를 실제 환자가 사용할 때 저희가 피팅, 보청기를 잘 들을 수 있게 환자의 귀에 맞춰서 조절해 주는 걸 피팅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런 저희 피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환자 청력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래프가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피팅을 하는 게 예전에 이제 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요즘에는 시리 측정이라고 해서 이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안에 어떤 센서를 같이 웨이도 안에 삽입해서 실제로 이제 보청기와 그 음악 사이에서 얼마나 소리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크기를 좀 확인하면서 피팅을 하는 것이 사실 최신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많이 적용하고 있고 저도 이제 외래에서도 이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장점은 당연히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피팅 프로그램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환자랑 조금 더 이걸 하면서 상담을 한다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 어떻게 보면 의사 입장에서의 정의인데 환자를 보면 이 환자의 환자, 근심 환자는 꼬챙이 찬과 마음심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꼬챙이 끼어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환자는 단순히 육체적, 신체적으로 병이 들어서 질병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난청 환자에 있어서 이 건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건강은 굳셀 건자와 편안할 강자를 합친 단어입니다. 굳셀 건이다라는 것은 이제 아프지 않고 몸이 튼튼하고 굳세다는 의미고 정신적으로 편안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면 건강이냐?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이염이 있는 환자가 수술을 하고 염증이 싹 사라지고 있었던 난청이 회복되는 것, 없어지는 것, 이거를 우리는 건강해지는 것이다, 완치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건강의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어떤 사회인으로서 이 건강의 개념은 웰빙이라고 하는 안녕의 개념에서 균형이 잘 잡힌 삶, 웰 밸런스드 라이프로 개념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정해진 기준 가치의 어떤 정상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영위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설사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강하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칠 수 없는 난청이 있는 환자에게서 보청기나 인공호흡 의식을 통해서 건청인들과 마찬가지로 어울려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런 개념에서 의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8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정확한 진단입니다. 난청이 생긴 이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개별화된 치료 계획이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마다 난청이 생긴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도 다르고 그 사람의 성향도 다릅니다. 추구하는 삶의 패턴도 다르고요. 따라서 환자에게 개별화된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난청의 치료법이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7,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약물이나 수술로 고치든가 못 고치면 보청기 하면 되지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식청청각 제어기기도 다양하게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방금 앞에서도 얘기드린 것처럼 이제 피삽이라고 얘기하는 개인형 소리 증폭기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근거가 있는 근거를 확립해가는 것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최근에 나온 국민건강 영양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의 20.5%, 즉 1000만 명 중에 약 205만 명이 난청이 꽤 심해서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의 사용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도대체 얼마나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느냐? 제가 옛날에 또 역시 국민건강 영양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을 때는 대략 12%에서 13% 정도만이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요. 노인성 만성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이 들면서 생기는 우리 신체의 퇴행성 변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퇴행성 변화로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만성이 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소리 신호가 달팽이관 내 유모세포가 많이 망가짐으로써 청신경으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잘 못 듣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인성 난청 환자분들은 주된 증상이 자꾸 되묻고 TV 볼륨을 자꾸 올리고 말소리 변별을 잘 못하고 여러 사람 모인 데서 잘 안 들리니까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피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되고 이게 더 나아가면 우울증도 생기고 인지기능 저하, 치매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인성 만성 환자 선별 설문 한 10가지 중에서 한 2개 이상이면은 노인성 만성을 의심해 봐야 되고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데요. 노인성 만성 환자의 진단은 결국 이비인후과에서 수능 청력 검사와 또 다양한 여러 부가적인 검사들을 통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수능 청력 검사는 주파수별로 얼마나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검사로서 여기서 40dB 이상이면은 역치가 40dB 이상이면은 이제 우리가 보청기를 통한 청각 재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난청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한데 많은 사람들은 난청 그러면 의사소통이 조금 어렵겠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지만 의사소통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고 고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이 직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또한 우울증, 소외감, 불안감과 더불어서 최근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인지기능 저하, 치매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이동희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살 신호까지 이렇게 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노인성 난청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난청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청기 또는 보청기로 잘 안 되는 고심도 난청에서는 인공와우라는 수술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어떤 치료 방식이 가장 적절한가는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난청이 그러면 왜 치매와 연관될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 진행된 연구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는데 난청과 인지기능 관련한 연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이런 연구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장기간 추적 관찰해야 되는 연구이기 때문에 주로 이런 빅데이터 코호트 연구들이 미국에 많이 잘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난청이 심할수록 이런 인지 기능이 자꾸 저하된다는 것들이 평단적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버릇버릇한 토픽인데 그래도 잘 만들어 주셔서 쓰면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참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화하려고 이제 빼버리는 경우들을 막아줄 수 있을 테니까. 예,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은 돌발성 난청의 그리고 소음 수준은 사실 우리나라 소음 노출 기준이 아직은 90dB로 되어 있는데 사실 청각적 영향이 없는 것은 ISO 기준으로 보면 한 80dB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음성 난청의 이제 그 대상자 측정 기준으로 한 85dB 평균 이상이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 90에서 94dB의 소음에 노출되는 게 한 72%입니다. 그리고 한 100dB 이상도 7.4% 정도가 되니까 대부분 이런 선리제품, 금속 제품이고 자동차 관련 산업에 근로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 노출 기간하고 평균 치매력치에 대한 이동인데요. 사실은 소음이 노출되는 수준에 따라서 왼쪽거리면서 이 소음 노출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역치 이동이 평균 역치 이동이 점점 커지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겠고 실제 우리 생활 중에서 노출되는 여러 가지 어떤 소음 중에 여기에 지하철 같은 데가 한 90에서 95dB이 있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계폭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한 115dB까지 이것은 이제 중복해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고요.
120데시벨을 초과하게 되면 한 번만 노출되더라도 영구적 청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의 패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디오그램에서 이렇게 고주파수 영역에 디입이 생기는 그러한 형태의 난청이고요. 아까 난청의 장애 정도는 앞에 연장해서 많이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이 청력 손상을 유발하는 기전은 이 소음이 노출되면 여기에서 엔도림프, 림프액에서의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혈류를 공급하는 스트리아 바스큘라리스의 혈류 공급이 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흥분성 독성이 코트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 기전으로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지지세포의 손상이라든지 강도변세의 어떤 손상뿐만 아니라 세포의 자멸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변 세포의 손상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준도 사실 보시는 바와 같이 90데시벨을 기준으로 삼는 미국 내에서도 나이오시 같은 경우는 90데시벨 85데시벨 8시간 되어 있고 오시아 같은 경우는 90데시벨까지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 타이밍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요약만 간단하게 10분 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많이 말씀 주셔서 난청이 이제 중요하고 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특히 이제 돌발성 난청은 정의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 이내에 갑자기 발생해야 되고 주파수 3개, 연속된 주파수 3개, 30데시벨 이상의 청력이 손실돼야 됩니다. 인시던스는 10만 명당 20명으로 보고되어 있지만 주변에서 꽤 많이 주변 동료나 가족, 친척 꽤 많이 보실 수 있을 만큼 매우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이고요. 성별, 좌우, 뒤 빈도의 차이는 없고요. 대체적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직성으로 주로 오고 이명 또는 이제 어지럼증과 동반되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환자들은 갑자기 이명이 커졌다, 아니면 잠에서 깼는데 귀가 꽉 막힌 느낌이다, 귀에 물이 들어간 것 같다, 전화기 소리가 잘 안 들린다, TV 소리가 작게 들린다, 이런 등등의 증상들을 갖고 병원에 오시게 되고요. 진단은 가장 중요한 건 데피니션 정의에서 있었지만 수능 청력 검사라는 것을 병원에서 시행하게 되고 나머지들은 다 보조적인 진단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많이 이제 보신 그 청력 검사도인데 이 오른쪽이 빨간색, 왼쪽이 파란색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청력이 나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인은 이 진단 자체가 이제 표현형 진단이기 때문에 엔도타입, 즉 내부 기전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특발성으로 90%가 해당되고 사람들이 추정컨대 바이러스 감염 또는 귀로 가는 동맥이 딱 하나 있기 때문에 혈관이 좀 수축하거나 막히면 기능을 손실할 수 있겠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또는 강한 압력에 의해서 다이빙이라든지 스쿠버 다이빙 이후에 난청이 오는 경우도 좀 있어서 하지만 이런 것들은 기전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엄격히 말하면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외상 등 다른 진단을 붙여야 됩니다. 감별 질환들도 저희가 이렇게 이제 난청이 왔을 때 이 성신경에 이 종양이 생겼는지 감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돌발성 난청이 왔을 때 조기병원 방문 필요성은 급성으로 이렇게 전음성 난청, 귀에 중이염이 생기면 귀가 안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감별 진단을 꼭 해야 되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 성격이 갑자기 떨어진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뇌 MRI 사진을 찍어보면 큰 종양이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신경 종양이 있는 경우도 저희가 꼭 이비인후과 의사를 통해서 감별을 하셔야 됩니다. 치료는 스테로이드라는 면역 억제제 치료가 표준 치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이내에 치료를 하는 걸 권고하고 있고,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먹는 경구 약을 보통은 처방을 하고, 저희가 이제 10일에서 14일간 아주 높은 농도로 처방을 했다가 나머지 한 반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서서 용량을 줄이는 치료가 표준 치료로 알려져 있고요. 대체 치료로
이 스테로이드라는 면역 억제제를 귀환의 고막 내에 직접 주사를 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제 2차 치료 방법, 1차 치료 때 완전 회복이 안 됐을 경우에 2차 치료로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가이드라인 보여드릴 텐데, 미국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압산소 치료가 또 옵션, 선택적으로 저희가 치료의 툴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소리는 한 50데시벨 정도가 될 거고, 속삭이는 소리는 한 20데시벨 될 건데, 만약 청력 역치가 0에서 25데시벨 사이라고 하면 보통 정상 청력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아동 같은 경우는 사실 16데시벨에서 25데시벨 소리의 청력 역치가 있는 경우와 즉 한 20데시벨 청력 역치가 있는 경우랑 한 5데시벨 청력 역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16에서 25데시벨 정도의 역치를 가진 사람들은 청력은 정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작은 소리가 가끔 부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 청소년들에서는 이 역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6에서 25데시벨 사이에 있을 때 청력 역치는 정상이긴 하지만 요새는 미니멀 히어링 로스라고 하는 텀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청력 역치가 16에서 25데시벨 사이에 나오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여러 연구들 최근에 나온 거 보면 6세에서 11세 경우에는 언어, 인지, 소음 속 말지각이 좀 떨어진다더라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세에서 16세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학업 성취나 읽기 이해력이 조금 의미 있게 저하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청소년에서 학업 성적뿐 아니라 주의 집중이나 사회성에서도 약간 문제가 생긴다. 청력은 정상인데 이 약간의 난청이 있다는 것만, 약간의 청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게 있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교실집에서 시끄러운 소음 환경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미니멀 히어링 로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지각이나 어떤 이런 작업 능력이 좀 저하가 되고 어떤 행동 문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이들에서는 작은 난청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청의 유병률을 보시면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난청 유병률이 한 1000명당 1명에서 한 5명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 이제 학교 전기, 학령 전기에는 1000명당 9명에서 10명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되면은 이게 이제 2010년부터 12년 한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발표한 연구들인데요. 25데시벨 이상의 약간 경도 이상의 난청을 봤을 때 쭉 다 더해보시면 한쪽 귀 난청 있는 경우가 3.6% 정도가 됐었고요. 양쪽 귀 난청 있는 경우가 0.27%가 됐는데, 이때 연구를 할 때 16에서 25데시벨, 지금 말하는 미니멀 히어링 로스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요. 거기서 일측성이 5% 정도, 그 다음에 양측성인 경우가 0.76%여가지고 생각보다 우리가 명시된 난청은 아니지만 미니멀 히어링 로스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에서 비슷한 연구를 했을 때 한 1997년하고 2006년도 자료를 보시면 난청이 3.6%에서 5.3%로 증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최근 예전보다, 과거보다 청소년들의 난청 유병률이 올라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랑의 벨페인이 이 기구 내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건강한 귀를 찾을 수 있었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박혜림 사랑의 벨페인 복지사업팀 팀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이 잘 요약을 해서 발표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많은 언론분들이 또 흥미있게 이러한 복지가 또 기부가 세상에 또 널리 많이 적용되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또 기사를 써주시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비엔날에 이렇게 사례설명회를 소개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신 대한의과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말씀드린 순서는 기반 소개와 그리고 지원 사업, 이렇게 차례 소개, 지원 사업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달팽이는 2007년 4월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었고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엔조를 평가하는 기관인
가이드스타로부터 6년 동안 연속 엔조 평가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지원 사업과 정부 지원 이제 확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기관의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사랑의 달팽이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전 생애 주기 동안 난청을 가진 분들에게 의료비, 재료비 등을 지원해서 소리를 찾아주는 소리 동행 사업과 그리고 청각장애를 가진 이들이 이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심리 정서적 문제를 해소시켜주고 청각장애 가정을 지원하는 사회적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캠페인과 클라리넷 정기 연주회, 연극 공연, 그리고 학생과 기업 임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이해교육 등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중이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게끔 저희가 이제 청각장애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대중참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키퍼가 저희 이제 메인인데 아이들이 이제 외부 장치를 많이 분실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망을 만드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임직원분들이나 대중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키트를 신청을 하시고 머리망을 제작을 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사랑달팽이는 2000년부터 현재 올해 7월까지 총 2,430건 정도, 그리고 최근 3년 연평균 285건의 수술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최근 3년 연평균 수술건의 한 20-30%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 지원 실적에는 이제 미급여 수술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심평원 그 실적에는 사실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오차는 조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사랑의 달팽이 수술 지원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소리를 찾아드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장치 교체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1년부터 홍보를 시작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생활하시고 자녀의 용돈 받아서 생활하시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자녀들한테 선뜻 이 보청기를 이제 구매해 달라라고 얘기를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이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제 스티그마라고 하는 뭐랄까 그 보청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사실 국민적인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